이제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은 누가 동의를 해야 될까요? 혹은 누가 손을 들어야 될까요? 북한이 손을 들어야 돼. 중국 공산당이. 아, 그래요? 네. 북한은 있잖아요.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 통일에 또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관건인 거죠.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또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첫째는 국제 정세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다. 이거는 북한 정권이 흔들림은 있잖아요. 중국군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중국 공산당이 괴뢰 정권을 세워요.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거? 특히 평화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통일, 또 북한 인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트럼프 정부를 떠나서 포함해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목을 졸라서 고사시키자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말려 죽이자. 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 공산당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죠? 트럼프 2기 인사의 이 강경한 인사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이크 월츠, 그 다음에 이 국무장관 지명자 이 마코 루비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물리친다, 디피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를 트럼프한테 바로 그 참모들이 올렸다고 해요. 이 마이크 월츠, 그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이게 뉴스위크 기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예요. 11월 11일자 기사인데, 마이크 월츠 굉장히 강경한 이 반중국 공산당 이 운동가죠.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2021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인데 현재 당시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하고, 22년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 사람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이 제노사이드, 위구르인들을 포함한 그 민족 말살, 실제로 죽여 없애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강제 노동 수용소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 간첩질이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다.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전쟁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저걸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 상황 판단인 거예요. 이 말을 이번에 그 11월 달에 뉴스위크랑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먼로 독트린은 뭐냐면은 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 아메리카, 이 남북 아메리카 전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1823년이니까 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원칙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저 파나마 운하랄지 뭐 쿠바 이런 데까지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마이클 월츠가 누구라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마코 루비오. 이 사람은 국무장관 지명자예요. 국무장관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미국의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장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총리급 장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외교부 장관이랑은 격이 다른 아주 중요한 자리가 이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그 작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인데 작년 1월 달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그 이 웹사이트에다가. 이 내용이 한국, 대만 등이 그 공산주의 중국에 대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작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첩보 활동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핵심 공급망,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그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물건들을 예를 들면 성경이랄지 성조기 뭐 등등까지도,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중국에서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다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코 루비오가 했어요. 그리고 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을 좀 더 이동시켜야 된다. 작년 1월 달에 했던 말입니다. 마코 루비오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자학원을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데 플로리다 주에서는 그 이 대학교 뭐 중고등학교에 있는 공자학원을 추방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관련된 법안도 제출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마코 루비오의 이제 그 이 상원의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건데, 이 제목이 이 공자학원 단속과 관련된 이 구멍이 이제 숭숭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그 흉악한 머더러스,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이 번역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흉악한 정권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자학원은 베이징에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 공산당 선전지를 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게 이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이 될 마코 루비오의 그 중국에 대한 인식, 또 공자학원에 대한 인식이죠. 이거는 그 개헌을 12월 3일날 발표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몇 시인지? 예. 몇 시였죠, 그게? 예. 발표는 10시 반이고 11시에 포고령이 발표됐죠. 그리고 그 이제 자정이 넘어가서 12월 4일이 됐는데 12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14분 비상계엄을 해제한 게 1시간 전에 아이팩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장 그 루크 펄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비상계엄 중이에요. 해제하기 전입니다. 직전에.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extremely 극도로 친중국적이다. 이재명이 얘기한 거죠. 이재명이 극도로 친중하는 놈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어디다 썼냐면은 X, 옛날 트위터죠. 여기다 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트위터 또는 X, 요즘에는 X라고 그런다. X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언론 매체예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언론 매체입니다. 이거는 이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잖아요. 민주당 등이 탄핵 소추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탄핵하는 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운운하는 게 민주당의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면서 북한, 중국을 섭섭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탄핵 이유라고 하는 이런 그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제시를 했죠. 국회다. 부결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루크 펄포드가 그 탄핵 소추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영어로 번역된 걸 소개하면서 맨 밑에 아직도 걱정이 안 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펄포드는. 이 사람은 아이팩이라는 기관을, 이 국제기구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제반중의원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의회연맹이 아니고 의원연맹이에요. 이거는 각 나라의 적인 사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제기구입니다. 이거는 2020년에 6.4 천안문 사태 기념일에 만든 건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8개국의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입니다. 이 목적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영원하라가 공동대응하자. 지금 이제 40개국의 274명의 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팩을 창설한 사람이 바로 다음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마코 루비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코 루비오가 만든 이런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한 놈이다. 또 민주당이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 등의 탄핵 소추안은 한미 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 정부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정부, 미국 국무부의 기관지예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미일 삼국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고 이게 탄핵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기사 맨 위에 보면은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게 오도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됐지만 한미일 동맹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입장이에요. 여러 사람 인터뷰 중에 이 사람은 전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이 사람도 이건 뭐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안 해요. 여기 인터뷰한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이. 근데 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탄핵의 사유에 한미일 동맹을 추진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거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very disturbing. 매우 이 불안을 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트럼프 1기에 이어서 2기에서까지 이 미국의 무역정책, 산업정책을 책임질 사람이에요.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다가 트럼프 1기 때에도 이 역할을 맡았었고 2기 때에도 이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암 공장이다. 또 세계 최대 선전선동의 제작소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찰국가이자 감옥을 지배하는 놈들인데 경멸스럽고 기생충 같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저속하고 냉혹하고 부도덕하고 잔인 무도하고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이게 미국의 무역 정책, 경제 정책을 책임질 사람 피터 나바로의 중국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 새끼들은 아주 더럽고 잔인한 기생충들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터 나바로를 굉장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 파일을 공유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트럼프 정부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 때도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이거는 미국 하원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라는 게 작년 1월달에 만들었어요. 작년 1월달에. 그리고 이거는 공화당이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예요. 미국 하원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그다음에 물론 미중 관계, 미국 대만 관계, 그다음에 중국의 간첩 활동, 그다음에 사이버 전쟁, 그 지적 재산권, 도둑질,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에서의 이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하원의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가 작년 1월달에 만들어지고 나서 2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데 공통된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마이크 갤러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미국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적당히 무슨 타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이 분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은 왜 이 공존이 불가능한 놈들인가? 이걸 미국이 뒤늦게 깨달았는데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모름지기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일당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적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일당 독재를 해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무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전위 당의 즉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 일당 독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일당 독재를 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일당 독재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년이 넘게 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 국가체제를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당 국가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두 가지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는 당 국가체제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따 말씀드릴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단어. 당 국가체제는 말 그대로 국가 위에 당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모름지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이 공산당 놈들은 어떤 이 국가체제를 만드냐면은 이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당이 있어요.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당은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공산국가에서 군은 어디 소속일까요? 공산당 소속일까요? 국가 소속일까요? 공산당 소속이에요. 예. 예. 이런 놈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게. 당 국가제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그 부패. 그리고 부패를 덮으려니까 더욱더 독재를 해야 되고. 이게 마치 이제 이 소용돌이처럼 부패와 독재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등소평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계속하다가는 중국이 영원히 이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등소평이 깨닫고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굉장히 기묘한 게 정치 체제는 공산당의 일단 독재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핵심이 뭡니까? 사유재산의 보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거 아닌 보장하지 않는 자본주의. 그래서 공산당이 언제든지 사유재산을 다 뺏을 수 있어. 또 하루아침에 공산당 말을 잘 듣는 놈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저는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공산당은 사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악질적인 조폭 집단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다시 정리하면 극단적으로 독재를 하는 집단이고 또 극단적으로 부패하는 집단이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이 많은 놈들이 70년이 넘게 일당 독재를 하면서 지들끼리 다 해쳐먹고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그야말로 부패가 그을 달리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 얘들은. 자기들 말고 언제 다른 집단이 이 봉기를 해서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패러노이드에 시달리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활동을 억압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국이 모름지기 노동자의 천국을 지향하는 국가인데 거기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방불명돼. 행방불명. 어디 가서 죽는지 모르게 죽어요. 장기 적출당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국적인 인민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맞나? 우리가 진짜 공산주의야? 공산주의가 뭔지 또 모택동 사상이 뭔지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스터디그룹을 꾸린다. 걔들 어떻게 될까요? 행방불명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종교 당연히 탄압 대상이에요.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할 거 없이. 그리고 지금 가장 악랄한 탄압을 받는 집단이 바로 파룬궁이죠. 파룬궁의 뭐랄까요, 이렇게 그 파룬궁 수련자들의 이 파룬궁에 대한 그 헌신, 이 헌신의 정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99년인가는 중남해라고 국경 시내에 국경의 베이징의 최고위 이 간부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중남해라고. 거기에 이 파룬궁 수련생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중국 당국이 모르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10,000명이 더군다나 중남해에 모인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정도의 헌신성과 실력을 갖춘 집단이에요. 파룬궁이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가혹하게 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연예계 아이돌, 그 아이돌이 중국 공산당과 아무 관련 없는 노래 부르고 이런 애들이 아이돌인데 이런 애들이 팬들이 팬클럽이 뭐 이렇게 10만 명, 100만 명, 뭐 몇백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계 없는 내용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다가 늘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마치 이게 이 화약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라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 아이돌 팬클럽이 모여다가 갑자기 공기를 일으킬까봐 이 모든 아이돌 전부 다 해체시키고 팬클럽 전부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또 인기 있는 기업인들 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는 다단계 판매 업체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극도로 두려워하는 집단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운동하면은 체포되고, 노동운동이 왜 불가피하냐면은 여러분들 대륙의 실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샤오미라는 중국의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의 제품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의 성능에 비해서 값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이 야 이건 대륙의 실수다 라는 뭐랄까 별명 같은 걸 붙여줬는데 이 별명 뒤에는 대륙의 실수 뒤에는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물건을 그 싼 가격에
살기 위해서는 이걸 만든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노예를 취급을 했던 거죠. 리커창이 암살당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리커창 당시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0년 얼마 전 기사인데 월수입입니다. 월수입 17만원 정도까지 받는 사람들이 6억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월 100만원 받으면은 상위 10% 안에 드는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우리가 북경이나 상하이에 그 고층 빌딩 보고 야 중국 애들 무지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공산당 내지는 공산당 측근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공산당 당원들이 한 1억 명 된다고 합니다. 걔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 종교에 대한 통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이돌 팬클럽들 전부 다 해체시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윈, 알리바바의 그 마윈 같은 인기 있는 기업인들도 전부 다 숙청해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에요. 말단에서 저 최상층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패한 집단이 그 중국 공산당이죠.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당원이 돼야 돼. 예, 공산당 당원이 돼야 돼. 근데 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시험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공산당 이 당 조직에서 지명을 해요. 이렇게 기회를 줘요. 거기 고르는 거죠. 거기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주고 뇌물 써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을 한다. 그 다음에 좋은 보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뇌물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뇌물 고리의 핵심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태자당이라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식들. 다 해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 부패 문제는 그 몇몇 놈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 당의 문제.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이렇게 부패한 집단에서 나 홀로 야 이게 내가 명색이 공산당 당원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숙청되거나 소식이 끊기거나 어디 그 관광 갔다가 추락사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거든. 아니 목숨 걸고 이 공산당 체제하에서 자기가 당원이면은 그럭저럭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양심선언을 할 일이 있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부터 최상층까지 이 기사는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왕미코라고 하는 이놈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 권력이 얘들은 이제 한 10년마다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게 권력이 바뀌면 그동안 전 권력에 줄을 섰던 놈들이 다 이제 숙청이 돼요. 그래야 새로 권력을 잡은 놈들이 해먹을 거 아니에요. 아주 고위층을. 그래서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얘들은 물갈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해먹었던 놈들이 다 이제 부패의 의미로 숙청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왕미카라는 놈이 대련시의 말단 경찰관으로 시작해서 대련시의 공안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 주민들을 갈취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뇌물을 상납을 하고 그 다음에 랴오닝성 공안청 부청장을 거쳐서 장수성 정법이 서기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이놈은 순리준이라고 하는 공안부 부장한테 이 상납을 했고 순리준은 또 누구한테 상납을 했냐면은 멍젠주라고 장쩌민의 최측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단 경찰관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까지 부패 고리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요 기사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제 주로 이 랴오닝성 이 공안부장들이 숙청을 당했는데
그 랴오닝성이 집중 타겟이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밑에 보시면은 보시라이라고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는 과정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가 총서기가 되려고 했다가 숙청당한 놈이 있어요. 보시라이. 그 다음에 이 시진핑의 영원한 숙적. 그래서 시진핑한테 결국 암살당한 리커창. 이 두 사람이 이 랴오닝성을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랴오닝성은 이 두 사람의 정치적 근거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단속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권력 투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들이 해먹는 규모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이게 어떤 분은 집을 털어가지고 이 누런 게 전부 다 이게 금괴입니다. 금괴. 13.5톤의 금괴가 나왔다. 45조가 넘나. 요새 이 처음에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이건 중국 공산당 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여기 시진핑이나 리커창급 정도 되는 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하이난성에, 우리나라 주문제 제주도죠. 제주도에 거기 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하이거우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당 서기예요. 우리로 치면 제주시장급 되는 인물인데, 그놈이 이렇게 많이 해먹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많이 생길 때까지 그 밑에 있던 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상납했어요. 얘가 이 돈을 모은 게 지가 어디서 땅 파서 모은 게 아니고 다 상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또 많은 부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얘도 상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숙청당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고위층까지 시진핑을 비롯해서 리지안수를 비롯해서 왕양 등 중국 공산당 이 정치국 상무위원들 다 이런 놈들이다. 그래서 이 전 공업정보부 장관, 우리로 치면 이제 산자부 장관도 이제 해먹다가 들켜서 나갔고, 국방부 장관도 이게 해먹다가 들켜서 나갔고, 또 항공모함개발주역 이라는 놈도 먹다가 나갔고,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도 승진하려면 다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관행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지금 승진을 하려면 이게 뭘 바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열심히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부대에 있는 거, 비행기 뜯어가지고 고철로 팔고, 전차 장갑도 팔고, 총도 팔아먹고, 이게 휘발유 같은 거 다 팔아먹고, 그래서 돈 만들어가지고 상납해서 승진하는 거죠. 이게 중공군이에요. 최근에까지, 얼마 전에는 이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사일에 연료는 없고 연료가 들어가야 될 연료탱크에 물이 들어가 있다라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패구리의 핵심은 소위 태자당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의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이 중국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돈이 되는 건 얘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얘네들의 대리 알리바바의 마윈도 사실 태자당의 앞자리죠. 마윈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컸겠습니까? 상하이방에 태자당의 백을 놓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공산당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아무 놈이나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아무 놈이나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국영기업이니 민영기업이니 하는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산당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윈, 이 상하이방의 도움으로 이게 성장을 했었는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섰는데 시진핑한테 이 상하이방을 믿고 시진핑한테 덤볐어요. 시진핑이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버렸죠. 재산 다 뺏고, 원래는 다른 놈들 같으면 다 행방불명됐고 관광 가다가 이렇게 선거에서 떨어져 죽고 그러는데, 마윈은 살려줬어요. 마윈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놈이라 시진핑 정권이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엉뚱한 데 끌고 다니면서 아직 마윈은 안 죽였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암만 많아도 하루아침에 행방불명 시키는 나라가 권력투쟁에서 줄 잘랐으면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또 프랑스 가서 실적사했고,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 첫째는 일당 독재를 영원히 계속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이 세계 정복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얘들은 실제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실제 목표가 세계 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세기 초까지는 이 중국이 청나라죠. 당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한 뭐 200년 지났는데 다시 그 지위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이 핵심들의 실제 야심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한동안. 그게 이제 중화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명색이 공산주의자들이라서 그 자본주의 타도, 제국주의 국가들을 타도하고 전 세계를 이 공산화시키겠다라는 얘들의 존재의 이유죠, 이게. 그래서 얘들은 그리고 이 얘들이 워낙 이제 약점이 많기 때문에 독재하고 부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홍콩을 전부 다 짓밟아버린 거죠. 홍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서방의 자본을 들여오고 기술을 들여오고 또 이게 중국에서 이 공산당 간부들이 그 몰래 번 돈을 그 홍콩을 통해서 유출하고 뭐 쓸모가 많은 도시인데 홍콩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그 향기가 뻗쳐나와가지고 이 중국 대륙으로 확산될까봐 겁을 냈던 거예요. 그 인구가 뭐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도시인데 그걸 용납을 못하고 결국은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죠. 금방 되는 것이. 홍콩처럼.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주화가 불가능하죠. 중국 공산당. 민주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해체되고, 동네마다 공산당 당원들은 주민들한테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손에, 칼이랄지, 무슨 뭐 삽자루랄지 이런 거 들고 공산당원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봉기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 중국의 그 곳곳에서는 그 봉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해체될 거다. 그래서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랑 적당한 타협,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확신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 월츠 국가안보부 장관, 그 다음에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 총괄고문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그냥 목을 졸라서 숨도 못 쉬게 만들 거예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쓰러뜨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시진핑이 돌연변이다. 중국 공산당 사에서 돌연변이다. 이상한 사이코가 나와가지고 시진핑을 제거하면은 미중 관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 전문가 랍시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지금 그 상무위원 중에 왕훈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지금은 이제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이 대표적인 이 통제기구인데, 이 친구가 그 장쩌민 때부터 시작해서 장쩌민 10년, 후진타오 10년, 지금 시진핑 1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게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친구예요. 계속 이 친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때 슬로건이랄지 주요 정책 방향 같은 걸 제시한 친구인데, 이 왕훈행을 시진핑이 아끼고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정책이 과거에 중국 공산당의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요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시진핑의 전임자 후진타오가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진핑은 돌연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적자의 적자, 그 본처로부터 난 자식. 그리고 그의 모든 정책은 후진타오를 계승한 것들이다. 공자학원도 언제 시작했습니까? 후진타오 때 시작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를 미중 전쟁은 불가피하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실은 모태동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결국은 미국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적어도 70년 이상 된 생각이고요. 전쟁에 불가피하고 지금 사실은 전쟁 중이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이 고위층의 세계 정세 인식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리고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미국이 깨달은 지가 몇 년 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목을 졸라서 고사시켜버리겠다는 게 미국의 결심인 거죠. 얘들이 이제 초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 모름지기 이게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초완전은 늘 얘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에요. 전쟁하는데 무슨 윤리, 도덕, 법률, 인정 이런 거 따지고 전쟁합니까?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이겨야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특히 중국 역사에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낸 게 초완전이죠. 초완전은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초완전에서 특이할 점은 특별히 그 전투 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전사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초완전의 핵심 개념이에요. 누구나 전 국민 누구나가 이 전사고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총포를 쏘는 그런 전장만이 전장이 아니고 생활의 모든 영역이 전쟁터다 이런 생각을 이 압축적으로 정리한 책이 이 초완전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이제 초완전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중국 공산당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손자병법이 무려 2,500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도서 1번이 뭔지 혹시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도서 1번. 손자병법인가? 예,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이 워낙 명저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야심이 있는 정치가나 기업가들은 손자병법이 다 필독 써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인이 누구죠?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이 손자병법을 애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 2,5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쌓아온 그 지혜가 있어요. 농축된 지혜가.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 지금 공산주의 이제 종주국이 됐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공산주의 운동사의 교훈을 다 정리해서 공부를 열심히,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배울 거는 얘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얘들만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좌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우파들의 학습량에 비해서 이 좌파들이 100배는 넘을 겁니다. 적어도 100배. 그리고 인구가 얘들이 한 14억 되는데 인구 자체가 얘들은 무기죠. 곳곳에서 예컨대 우마오당이라는 게 문이 안 열리나요? 문 좀 열어드리죠. 우마오당 당원들만 한 9,500만 명. 더 뒤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얘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대전략은 통일전선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오늘 꼭 외워야 되는 단어가 첫째는 당국가체제. 국가 위에 당이 존재하고 그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를 덮기 위해서 더 독재하는 이런 악순환을 이루는 고리의 핵심이 당국가체제다 이런 말씀드렸고, 공산주의자들의 이 대전략은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고 또 다른 나라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은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해요. 통일전선은 영어로 유나이티드 프론트 혹은 연합전선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능한 한 전쟁을 할 때 가능한 한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서 포섭을 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겟을 최대한 줄여요. 축소시키는 거죠. 적을 고립시켜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통일전선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전선은 빨갱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우파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게 통일전선의 원칙이고,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지들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다듬긴 했지만 모든 정치 세력의 우파를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의 싸움의 원칙이에요. 통일전선이라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또 이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애지중지하는 싸움의 대전략이 바로 이 통일전선이다. 통일전선 공작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그 자기 국민을 통일전선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게 지금까지 쭉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14억 인구가 다 공산당을 따라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 국민 내에 이 공산당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게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위 삼자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삼자는 자치, 자양, 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 기독교와 단절된 중국만의 기독교를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겠다라는 게 바로 삼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부단히 이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게 시진핑이 그 간땡에 보가지고 이게 이 삼자교회마저 짓밟고 있습니다만 이국이 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2020년도에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600개가 미국에서 함약하고 있다. 600개는 아마 적게 잡은 게 600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통일전선 이 조직이냐? 중국인들이 포함된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동창회랄지 혹은 우리를 치면 호남향 이런 것처럼 중국 애들도 동네마다 예를 들면 저장성 출신 무슨 회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별로 예를 들면 중국인 치과 의사회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만든 모든 신문 인터넷 매체 그리고 무슨 중국 대만 평화통일 추진단체 이름과 무관하게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국인 학생회 이런 거. 어쨌든 중국인이 포함된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공자하고는 대표적인 통일전선 조직이죠. 공자를 내세워서 이 공산주의 또 오늘의 이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기관이고 동시에 간첩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이게 훔쳐갈 정보가 있으면 훔쳐가는 정말 다목적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죠. 거점. 왜 거점이라고 그러냐면은 공작원이 있는 대학 내에서만 공작원이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인 거죠. 무시무시한 거지. 공작원은 2004년도에 강남에 처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부가 만들었어요. 통일전선 공작부 부장이 여기 그 공작원 총무 이사회 주석을 맡았습니다. 통일전선 공작 부가 공작원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 통일전선 공작부장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실제 이 통일전선 공작부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커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이 공작원의 배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위층이 해외에 나가면은 꼭 그 나라에 그 공작원을 들려서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건 시진핑이 그 총선이 되기 전에 2010년도에 호주의 그 멜번 공과대학 공작원 개소식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미국에 한대 118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6개 정도로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그 국무장관이 될 마코 루비오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에 든든한 백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동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대한민국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어중간하게 줄타기 했던 놈들 전부 다 이 반중 친미로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굉장히 낙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때 39개 있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한 10개, 6개 그 중고등학교에 있던 그 공작원이 문을 닫고 지금은 33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최에 달하고 그래요. 33개. 이렇게 중고등학교까지 애들이 진출해 있고
아시는 것처럼 공자원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집 대학에서는 빈 교실, 사무 공간만 제공하고 그 공간을 꾸미는 비용 한 이 최초에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꾸미고 교육시설 꾸미고 그러는데 그거 연간 운영비 그 다음에 강사, 교재 이거 다 중국 공산당이 다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전체를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하고 싶은 얘기,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 오늘날의 중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또 50개가 넘는 민족이 얼마나 평화롭게 잘 어울려 잘 사는지, 또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왜냐면 기독교 아까 삼자교회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이런 중국 공산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떠들어대는 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적힌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중국어 능력 시험 문제들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죠. 시험 문제 자체에 중국의 발전상들이 이게 지문으로 나와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어두운 진실, 예를 들면 천안문사태랄지 홍콩 민주화운동, 대만 티베트 위구르 문제, 파룬구 문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터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세례 공작소가 이 공자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학원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작을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이제 이 공자학당 만들고 공자교실 운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행사하고 또 그 지역의 이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들을 불러다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중국으로 불러다가 또 이 향응을 베풀고 그래서 중국 편을 만드는 거죠. 교장 교감들. 그리고 그 중에 열심히 그 고개 끄덕이고 술 잘 마시고 그런 교장의 학교에는 또 이제 공자 학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 공자학원이 무서운 게 이 호남대 공자학원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기업인들을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한 50명 모았다고 그러는데 한 1년 동안 10개월에 걸쳐서 쭉 계속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중국 공산당의 세뇌 공작인지 전혀 모르게 어프로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중국 문화 애호가인데 중국 문화 등등 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하고 일단 돈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면 절대 반중을 못하죠. 다 친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광주지방경찰청 같은 데도 접근을 해가지고 우호 세력을 만들고 또 이제 교장단 중국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이 항공료만 자부담이고 현지 체류비, 숙식비, 기타 연수비 등등은 다 중국 공산당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저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국제문화과장 등을 하면서 중국 애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또 당시 그 장관 모시고 그 상하이에 가가지고 이 중국 애들이랑 이렇게 좀 만날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중국 애들한테 이게 접대를 받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안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자 미인 게 아니더라도 걔들이 그렇게 잘해요. 멋있게 큰 규모로 그러니까 주눅이 들죠. 걔들은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걔들. 그리고 뭔 행사를 해도 거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게 만들고 우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제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고 근데 중국 가서 접대를 받으면 저보다 반 이상은 친중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각 공자학원이 다 이 사업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해서 친중 세력을 만드는 거죠. 교감들도 데리고 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끔 미인계도 쓰고 안 쓸 리가 없죠.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이랑 무슨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이제 호남대 공자학원이 맡는다든지 중국어 교사들 관리도 이제 이 공자학원이 하고 이 중국어 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이걸 실태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공작원을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초에 1분기 중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하다못해 이 회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으로 이제 공작원의 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 좋다. 공개 세미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단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도 애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전남 여수랄지 또 전라북도 고창 이런데 공작 아카데미 분원을 설치하고 또 뭐 이런 짓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특히 호남대 공작학원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 공작학원 중에 호남대 공작학원이 제일 열심히 해요. 저런 전라도는 못 말리나? 네, 계명대 우리 대구의 계명대도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저기 기독교 학교인데 와절로. 계명대는 이 중국과의 관계에 학교의 명을 건 것 같아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계명대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뭐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 뭐 이게 책도 기증하고 책 기증하는 책 내용이 뭘까요? 중국 공산당 선전하는 거죠. 공짜로 주는데 중국 공산당 선전 도서를 공짜로 줘서 읽어가지고 중국 내지는 중국어 공부를 시키는 거죠. 중국과 친해지기, 각종 문화 행사도 하고,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족보를 연구한 사람이 이 논문인지 책인지에서 밝힌 건데, 우리나라 족보의 80%가 그 조상이 어디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모화 사상이 있어요. 중국을 이렇게 그 상국으로 조상의 고향으로 떠받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퇴직하고 나서 2000년인가 200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성이 노씨인데 노씨가 원래 강태공 성이 뭐죠? 어쨌든 그 집안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퇴직하고 나서 중국에 자기 고향 찾아가서 무슨 큰 문화 행사에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80%가. 그러니 중국 애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온라인 공작원도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미래에는 저는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독재, 부패, 비효율, 또 빈부격차랄지 도농격차, 또 이게 부채문제랄지, 또 소수민족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바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가 중국을 고사시키겠다는 결심이 아주 확고해요. 오죽하면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그다음에 이 무역산업정책 책임자 등을 초강경 이 반중 인사들로 안착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CIA 부장, 또 뭐 이게 주중 대사, 그다음에 유엔 대사 다 초강경 반중 인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 친중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표만 할 거라고 국제정세도 공작원을 다 쓸어 없애는 쪽으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 하원 아까 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작원 단성을 위한 이 법안을 계속 내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원래 전 수상이 리시 수렉인가 인도계 그 친구가 원래 출마할 때는 자기가 수상되면 공작원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수상되고 나서 추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영국 각 대학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중국인 유학생들이에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 있어가지고 걔들이 만약에 일시에 떠난다 그러면 대학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 공작원 추방을 못하고 다만 공작원 운영 실태를
낱낱이 다 공개하라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공작은 추방을 못했지만 감시망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대요. 이거는 이 포린 팔러스라고 하는 이 책의 2021년도 기사인데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중국을 밟아서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미국인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중국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 자본, 뭐 기술 이거 다 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고사 직전이에요. 이 공장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산 물건을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돈을 못 버는 세금을 어떻게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 공무원들,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힘은 있는데 월급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을 갈취를 하겠죠. 갈취.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경찰관, 공무원 얘네들이 다 조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갈취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가 못해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서 습격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건 2016년도 기사인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미국 있잖아요. 1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이 넘게 세계를 말 그대로 지배해온 제국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을 파멸시켰고 미국이, 그리고 두 나라를 다시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한번 진리겠는데 일본은 노라고 1980년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웃자고 하면서 미국한테 덤볐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원래 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왕자는 일본이었었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해체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을 대만과 한국에 맡기고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것만 일본이 생산하는 걸로 미국이 새로운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독일은 러시아랑 붙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싼 가스랄지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해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궜고,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독일 경제가 잘 나갈 뻔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보기 어떻습니까? 독일이랑 러시아가 만약에 한패가 된다. 유럽 대륙에서 미국이 다루기에 껄끄러운 라이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경제를 그야말로 짓이겨버렸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력의 순서,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 그리고 나머지예요. 이런 미국이 중국을 밟아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그래도 아무리 미국에 비해서는 국력이 택도 없이 떨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희망이 없는 거인인데 잘 안 되는 큰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쓰러질 때 깽판을 치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뺑뺑 돌아가면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칼을 든 채 굶어 죽게 하겠다, 이거죠, 미국. 그래서 이 중국은 타이완 공격하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100명도 안 모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일찍이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공작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첩보 공작기관이다라는 얘기를 일찍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록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고 인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이깁니다. 예, 그래서 공자원 추방운동은 그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 세계대전에 임해서 대한민국이 수행하는 반중 투쟁의 상징이자 원점이다 라는 자부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일은 뭐 공유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마음껏 활용을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죠.